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먼 길 오신 이근호 작가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근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인물 얼굴들은 좀 익숙한 얼굴이시죠? 누군가요? 네? 장금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또 이영애라도 하는데 바로 이영애 이꼴 장금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이제 한류로 영향을 미친 드라마를 쫙 뽑았는데 한 10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대장금이 1위더라고요. 그래서 뭐 130몇 개국인가 90몇 개국인가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자, 여기 좀 옆에 계신 그 이영애 씨는 아마 장금, 대장금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계신 분이 그림이 영정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정암 조항조 선생이에요. 자, 제가 이제 그 화면에 그 이영애 씨가 분장한 대장금과 그 다음에 조항조 선생의 영정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왜 올려놨겠습니까? 상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시대입니다. 예, 거의 비슷한 시대입니다. 다만 두 분들이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두 분들이 만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정암조 선생이 돌아가시고 그 지금 대장금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조선왕조실록에 보시면 한 4번 정도 나와요. 그 작가들 대단합니다. 사실은 4번 나오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기록이 뭐냐면 은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장금이는 은여가 아니고 수락관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 정말 가진 곳으면서 이게 그 은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록에 등장하는 건 은여로 등장하래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수락관에서의 근무의 모습은 이렇게 약간 가공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어쨌든 요 두 분은 사실은 상관성이 없어요. 다만 중종대왕 때라고 하는 그 조선의 임금, 중종 임금 때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동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영애 선생이 아니죠. 이영애 씨를 우리가 이제 한류의 대표 주자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정암 조항조 선생은 왜 한류로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정암 조항조 선생도 한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목이에요. 기껏해야 기록상으로 본다면 10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10년 차이에 이 기록을 두고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왜 뒤에 나오는 사람은 한류가 될 수 있고 정암 조항조 선생은 한류가 될 수 없느냐? 그야말로 정말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그 시대를 한번 움직여 보려고 했던, 그야말로 그러나 결국에는 좌절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또 다른 한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세계인들이 공감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대장금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 정암 조항조 선생이 어떻게 용인과 관련을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암조 선생은 본관이 한양조씨입니다. 한양조씨고, 이 집안은 고려 말기부터 이 관직에 출사했던, 관직에 나갔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집안이 이제 크게 주목을 받는 시기는 지금 보시는 맨 위에 있는 분, 바로 조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자, 이분은 이제 옆에 써놨습니다만 조선을 개국하는 과정에 상당히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 등등 이 조선 초에 몇 번의 이제 공신 책봉이 있습니다. 공신이라고 하면 요새 얘기하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 뭐 정도 좀 되겠죠. 근데 3번이나 그 독립유공자가 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도 사실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우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사실은 좀 혜택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분은 사실 우리나라 그분들은 결국 이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계속 이제 대우를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도 역시 공신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노비 물론 주죠. 그 다음에 토지 물론 줍니다. 근데 그 노비와 토지에 말하자면 경제적인 보상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에 준하는 관직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특권들이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안은 이제 이 고려말 조선 초에 아무튼 그 집안이 상당히 융성했던 그런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집안이 이제 주로 보통 오늘날에 어디 있었냐면 주로 경기도 양주 일대에 주로 계속 이제 터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요 밑에 그 아들인 조육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바로 이 용인에 처음 들어온 분입니다. 근데 이 조육이라는 분이 용인에 들어온 계기가 뭐냐? 바로 그 혼인을 지금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백지라고 하는 분의 따님과 혼인을 하세요. 근데 이 이백지라고 하는 분이 그 본관이 어디냐? 바로 용인입니다. 자, 이 소학이라고 하는 거 아마 혹시 그 소학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리학에서 얘기할 때 보통 소학을 거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학은 그야말로 생활윤리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어떠한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선비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성리학적인 실천윤리, 생활윤리를 담고 있다.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소학에서는 한 4단계 정도로 인생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태어나서 9살 때까지는 예를 들면 밥 먹는 법, 그 다음에 뭐 식사 예절, 또는 그 누구한테 대답하는 예절, 또는 뭐 숫자를 세는 예절.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예절들을 9살까지 집에서 배웁니다. 보통. 집에서 배우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10살 정도 되면 이제부터 이제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시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3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30년 동안. 사실은 뭐 저희도 요새 공부하는 기간이 짧지는 않죠.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하면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16년인데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학원까지 뭐 하면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근데 이분들은 더해요. 30년 동안 공부를 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학교에서 막 수업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관례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성인식, 요새 얘기하는 성인의 날이죠. 요새는 뭐 성인의 날 때 뭐 장미꽃 선물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바로 이 관례가 되면서 보통 이제 관례 때 우리가 3번의 옷을 갈아입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생의 3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서 바로 이제 비로소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자, 꾸미게 되면서 역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40대 때, 저기 3자 잘못했습니다. 40대 때 이제 관직에 나가서 약 한 뭐 20년, 30년 동안을 계속 관직 생활을 하다가 결국 70대 이후에 관에서 물러나 가정에 은퇴하는 시기. 그러니까 사실은 소학에서 얘기하면 70세까지는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뭐 70세까지 살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소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요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소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강조를 하느냐. 자, 뭐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흔히 우리가 수신, 제가, 치국, 그 다음에 평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실은 유학자 또는 선비의 삶이에요. 이 비록 짧은 단어 속에 유학자의 삶 또는 선비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수신, 말하자면 몸을 깨끗이 해야 돼요. 몸을 깨끗이 하는데, 그래서 항상 자기 수양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그 수양을 닦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선비의 삶인데, 자, 그 다음에 이게 몸을 제대로 닦아야 제가 바로 가정의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자, 가정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나아가서 치국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관직에 나아가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바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선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바로 수신이에요. 수신. 요겁니다. 수신입니다. 자, 요새 얘기하면 사실은 뭐 이럴 시간도 없습니다만, 사실은 요새는 이게 이 수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나의 수양 또는 인간 됨됨이,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도외시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적이고 또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잔기술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선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수신입니다. 즉, 내 몸이 수양이 안 됐고 내가 인간이 안 되면 가정도 나라도 천하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거 앞에서 보시다시피 30년 동안 계속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수신제가 치공평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가장 선비들의 삶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삶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학이라는 책. 자, 그래서 뭐 지금 몇 가지, 그럼 과연 이 정암 선생이 관직에 나가서 뭐를 했느냐, 뭐 지금 몇 가지 복잡한 걸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보시면 임금의 수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지금 조선시대는 왕조국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왕이라는 존재가 오늘날처럼 투표를 통해서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히 내가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죠. 왕의 아들이면 자격이 주어지고 또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게 태어나면서 왕이 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왕위를 자격이 주어지고 또 자연도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검증이 안 돼요. 당연히 검증이 안 되죠. 요새처럼 정말 뭐 대선 토론회도 하고 그랬으면, 또 경쟁을 붙이면 자기가 뭐 잘하려고 뭐 경쟁도 하고 그럴 텐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적장자면 당연히 왕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 물론 조선시대 왕의 아들들은 이른바 제왕학이라고 해서 왕이 될 훈련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과정에도 어떤 사람은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습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서 왕이 됐다고 해서 막 이렇게 칼자루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왕한테 당신이 능력이 안 돼서 또는 능력이 못나서라기보다는 왕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양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끊임없이 소년들의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유교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도덕을 익히고 덕성을 함양을 하고 인간됨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끔 사업 보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왕이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엎드려가지고 굉장히 공손한데, 근데도 결국 들어보면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원칙이 뭐냐?
바로 유교적인 원칙이거든요. 성리학적인 원칙. 그러니까 왕은 속된 말로 좀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뭐 파직을 시킨다거나 또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언로에 또 확충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말을 할 수 있는 게 확충이 돼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이제 언론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경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연? 자, 경연이 뭐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시합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경연은 바로 왕이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왕이 공부하는 자리. 그래서 그 법전에 보면 왕은 하루에 반드시 3차례 이상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3차례 이상. 3차례 이상. 그래서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때 한 번, 그 다음에 업무 끝나기 전에 한 번, 3번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래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보통 우리가 아침에 하는 것을 조강이라고 그러고요. 조강. 그 다음에 점심때 하는 것을 주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는 걸 석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녁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보통 6시, 7시가 아니고 이 당시 업무 끝나는 시간이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오. 그 대신 아침 일찍 시작해요. 좋아할 거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 상참이라고 하는 그 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상참. 요 상참을 몇 시에 하시는 줄 아세요? 5시에요, 5시. 5시에 참석을 해야 돼요, 이거. 세종대왕 아시죠? 잘 아시죠? 세종대왕이 가장 열심히 아침 조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신하들을 계속 괴롭혔던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업적이 나온 건데요. 바로 이제 이 3번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임금, 사실은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몸도 아플 때도 있고, 꾀도 부리기도 합니다. 나 오늘 좀 그만하자.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아니 됩니다지. 그러면 아니 됩니다. 왕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 뭐, 그럼 됩니까? 그것만이 며칠 걸러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암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근데 바로 이제 그 자리는 뭐냐면, 왕이 신하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왕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한나라 왕인데, 신하들한테 공부를 배워? 근데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계속 비난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하느냐. 말하자면, 아마 사극 같은 데 가끔 보시면, 이 신하들하고 왕을 얘기를 할 때, 요순시대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바로 중국의 가장 전설적인 왕들입니다. 요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와 순인데요. 자, 이 요순 시대를 이 성리학자들 또는 유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인 시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냐? 자, 그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아무것도 안 해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요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자규적으로 뭐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이런 걸 안 해도 왕이 백성들이 질서도 지키고 편안하게 살고 먹고 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정치가 바로 왕도 정치예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왕도 정치입니다.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왕도 정치하자. 그 왕도 정치 표상이 뭐냐면 바로 요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 왕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 근데 왕이 아무것도 안 하려면 왕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냉철하고 덕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춰야 되는 게 바로 왕이에요. 바로 그런 걸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를 하게 돼요. 그걸 바로 경연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로,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창구를 계속 넓혀주자. 예를 들자면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왕이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됩니다 했다고 이 사람을 관직을 그만두게 한다거나
또는 감옥에 가둔다거나. 자, 이러면 여러분 그 대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대간. 예? 대간. 이 대간들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분 성균관 아시죠? 성균관 유생들이 또 벌떼처럼 일어나서 성균관을 나가버려요. 그걸 공관이랍니다. 공관. 성균관을 비계하는 거. 공관. 그러면 왕이 거기서 굴복을 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 언로라고 하는, 말하자면 사람의 언론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정치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가끔 보시면 좀 짜증날 때가 있죠, 여러분. 왜 맨날 말 가지고 저렇게 싸우느냐. 근데 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칼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말 가지고 아무리 해봐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일본은 안 그렇거든요. 일본은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칼이거든요, 거기는. 일본, 중국은 그래요. 근데 그 조선은 안 그렇습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말의 향연의 시대예요. 말로 하는 정치 시대입니다. 그게 자칫 너무 말이 풍성하니까 이게 맨날 뭐 공리공단 말만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조선시대 정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만 바로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뭐 그 밖에도 인재선발,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능력과 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게 과거는 여러분 시험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강경이라고 해서 요 강경이라고 하는 시험은 그야말로 경서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이 뭐가 있냐면 재술이 있어요. 자, 요 재술은 글짓기입니다. 시험 중에. 자, 근데 저 재술이라고 하는 시험이 그야말로 당장 현실에 필요한 글짓기를 시험 보는 게 바로 재술이에요. 근데 바로 정암 선생이 살던 당시에는 과거 시험이 저 재술이 유행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덕성이 얼마나 함양이 됐는지 또 수신이 얼마나 돼서 인성이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시기는 조선 초라고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외교관계 또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각종 글짓기가 완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선발을 할 때 사람을 선발할 때 사람의 덕성은 안 보고 계속 그 능력만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글짓기 능력만 보는 겁니다. 저러다 보니까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수신이 안 되고 재가가 안 된 사람이 시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암 선생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덕성도 중요하다. 그 덕성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 시험 말고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현량과라고 하는 시험을 추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또 시행을 합니다. 뭐 등등. 뭐 그런 다음에 그 밖에도 뭐 이른바 소학에서 공부했던 향약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시행을 하면서 이른바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정암 선생인데, 자, 이 당시 사람들이 토지가 없어요. 일반 백성들의 토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양반들은 그 토지를 막 사모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농업사회 아닙니까? 그죠? 농업사회. 자, 여러분 농업사회라서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조선시대에 도성이라는 나라, 도성을 쫙 처음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만든 도시 기반 시설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종묘라고 하는 겁니다. 종묘. 자, 종묘는 뭐 하는 데죠? 그래, 바로 왕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에요. 자, 근데 그것과 함께 같이 똑같은 비중으로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직. 그래서 지금 그 경복궁 오른쪽으로 가시면 사직단이 있어요. 근데 되게 초라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농업사에서 여러분 토지와 곡식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 민본 정치 또는 민본주의의 상징이 되는 게 사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묘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은 이제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좀 또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토지는 이 조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예요. 근데 이 시기에 토지가 없어서 토지를 떠나서 그야말로 어디 서울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품팔이 와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반개 선생은 그게 뭐냐? 자, 이게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요새 얘기하는 말하자면 토지 공개념 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 토지를 공개념으로 하자는 거예요. 국가가 토지를 장악을 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균등하게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토지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토지를 이익 창출하는 생각을 안 하고 토지를 그야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 이 토지를 팔아서 이익을 보고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걸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토지공 개념. 요새 이게 그런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죠. 요새 아마 토지공 개념, 아마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얘기 한번 했다가 큰 코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아무튼 그 당시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경제적 가치, 경제적 재산이 결국 토지인데, 그 토지들을 양반이 그냥 탐욕스럽게 이렇게 주워 모으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국가가 장악을 하자. 라고 하는 이런 이른바 토지 공개념 개념을 가지고 공존제를 얘기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공고라고 해서 국가가 인재 선발을 장악을 하자. 그러면서 결국 인재 선발을 할 때 능력에 따라서, 이분은 또 능력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능력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자. 이거 굉장히 쉬운 이념이에요. 쉬운 원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 선발하는데 이 능력에 따라 선발을 해야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엊그제도, 어저께인가도 이제 정부에서 몇몇 장관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제 나오잖아요. 정실 인사 아니냐,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재 적소를 선발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그에 맞는 각종 제도들을 구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을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토지를 국가로 공개념을 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재 선발을 공정하게 하자. 사실은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얘기를 하고 그에 맞는 각종 학교 제도와 과거 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물론 실현이 안 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로 이러한 얘기를 했던 반개 선생을 실학자의 할아버지다. 그래서 실학의 비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실학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실학의 아버지는 누구냐? 실학의 아버지는 이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난 그 모든 실학의 학문들을 총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산 정영호 선생이다. 근데 이 다산 정영호 선생은 지금 현재 세계 무슨 인물로 선정을 하나 봐요. 또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선정을 하듯이 세계 인물로 선정을 한답니다. 또 다산 선생은 거기에 선정이 돼 있어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중에 정말 한류입니다만, 자, 그래서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식 세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사실은 반개 선생을 그렇게 떠받들어요. 단적인 예로, 성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앞서서 말하자면 성호 선생에 앞서서 우리나라 경제 실무 또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방향을 제시했던 사람이 딱 2명 꼽아요.
한 명은 유영원 선생이고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이분을 2명만 또 꼽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2명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반개 선생은 그야말로 왕도 정치에 처음을 열었던 그런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양훈 선생은 역시 또 여기 시를 쓰면서 좀 보시면 이제 뭐 나는 세상을 다스릴 듯 진지하기는 나느냐 반개홍을 보았을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반개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학문도 역시 그 체계를 반개 선생부터 흐름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그 이분의 영향력, 물론 그 당시에 그 반개수로를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지금은 그야말로 다리도 낮이고 도로도 이렇게 낮습니다만 그 당시 부하는 산골짜기거든요. 산골짜기예요. 그 속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선대부터 내려왔던 전장들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난 토지를 가지고 결국 먹고 살긴 했습니다만 자, 이분이라고 왜 관직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걸 다 포기를 하고 병자호를 한 이후에 그 치욕을 또는 백성들의 삶들을 고민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큰 그림들을 바로 이제 반개수록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조선 후기의 이른바 실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계통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로 그런 분들이 용인에 적을 두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자, 그럼 쭉 말씀드리면 결국 정암 선생이나 또는 반개 유영원 선생 같은 경우에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약간 자양분이 필요할 때, 영양분이 필요할 때 딱딱 적절하게 자양분을 공급했던 분들이에요. 물론 그 자양분이 그 당시에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양분들을 결국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토양이 됐고 그 토양이 되면서 조선 왕조는 500년을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대충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렸고요. 아마 좀 모자른 얘기는 내일 같이 또 답사를 다니시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은행나무, 예를 들면 향교나 이런 데 가보시면, 향교나 성균관 같은 데 가보시면 은행나무를 심는데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유일하다. 그래서 유일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답니다. 지금 이 공간은 바로 이제 제향 공간이라고 하는 주로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정암 조광조 선생을 비롯한 이 한양조씨 선대들의 몇 분들의 묘소가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dob이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전음회이자 고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 재미를 가지고 숨어 살겠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 재미라는 게 뭐냐면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나무하고,
그 다음에 낚시질하고, 그 다음에 나물 캐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지고 바로 내가 이제 낙을 삼아서 바로 이제 세상을 등지겠다 말하자면 세상을 등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뜻의 바로 사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은정은 바로 이제 정암 조항조 선생을 비롯한 음의 이재 선생 등등 바로 이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당시 살았던 바로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도의를 논했던 곳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그 실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데 의문도 갖기도 하고 또 실학의 학문의 개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을 거친 뒤에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는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인들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기류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제가 주제로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기류에서 읽는 조선시대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조선시대, 용인에 있는 조선시대 인물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정암 조항조 선생을 비롯해서 음의 이자, 그 다음에 반개 유영원 선생 또는 번암 최정우 선생 등 같은 조선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용인시에 이런 문화재가 있는지도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냈었는데 또 강사님이 설명까지 곁들여 주시니까 그 가족끼리만 그냥 가서 보고만 나오는 것보다 설명까지 들으니까 되게 그 뜻이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용인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우리 이 역사의 그 향기가 있는 그런 유적들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고, 이렇게 인문학 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애를 쓴다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그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